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먼저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설명 좀 드리고 어제 이제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강달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해칠 수 안 좋게 네, 죄송합니다. 안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이 이제 뭐 옳은 가정이냐? 이것이 옳은 가정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 일단 그럼 강달러가 된다는 거는 어땠을 때 강달러가 되는지, 그리고 그럼 앞으로 강달러가 이제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리 차트를 보면, 금리 차트, 네, 죄송합니다. 금리 차트를 보면 금리가 지금 이제 2008년도 후반부터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지내오다가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이때 올라갔던 금리 인상했던 이 부분들과는 제가 다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이 198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0년 동안 금리가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그 금리를 돌파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되는 건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경제 대공황 이후에 30년대 초반부터 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근데 이 금리 상승이 있던 시점에도 보시면 그냥 주구장창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차례씩 떨어집니다. 예, 지금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 경제 침체일 때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다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금리 인하하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다가 인하하고 올리다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강달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찌됐든 미국 안으로 그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했던 부분들에서, 그래서 강달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강달러 기조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환율 차트를 계속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환율 차트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친중 국가들 그리고 반미 국가들은 확연하게 환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보인다. 특히 강달러에 의해서 그 당사자인 나라들이 뭐 친중 국가들, 반미 국가들이 그 나라의 화폐가 이제 약세로 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보면 강달러에서 전고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두 배, 세 배, 최근에 이제 이미 오른 나라들, 뭐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물론 달러는 정부에서 그런 상황이 이미 되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달러를 이제 달러로 돈을 바꾸는 거를 거의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원하는 만큼 달러를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비즈니스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들인데, 보시면 예, 예. 보시면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예, 많이 이제 모여 있고, 뭐 아시아 지역하고 호주, 뭐
아프리카 이 대륙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체코 프라하, 예, 프라하. 두 번째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제 환율적으로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약간 반미 성향이 있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중국에 벌써 몇 번 돈을 지금 빌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IMF의 구제금융 받고, 또 바로 이제 중국에 손을 벌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이 기술이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다섯 번째가 이제 뉴욕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 반미국가라든가 친중국가들은 환율을 공격해서 그 환율에서 못 버티면서 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그런 이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자체가 비즈니스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6번이 이제 암스테르담, 네, 네덜란드, 유럽이죠. 그리고 7번이 콜롬비아 이제 보고타. 네. 근데 이제 콜롬비아나 이제 베네수엘라,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쪽이 이제 대시라든가 비트코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거의 자국 화폐는 0으로 이제 거의 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네수엘라 화폐는 끝났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리바르는. 그리고 8번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 네, 그리고 9번이 런던이고요. 그리고 9위가,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10번째 국가가 이제 8입니다. 보시면 이제 유로화 쓰는 국가들하고 이제 런던 포함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이제 밀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반미 국가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 ICO도 금지시키고 거래소도 다 퇴출시켰습니다. 퇴출시켰지만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랑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상인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법원에서도 이제 판결을 냈고, 그 페트로랑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저는 중국도 이 시장을 이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그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달러 대 위안화 차트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면 그 강달러로 가면서 지금 중국에서 인민은행과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막는 게 거의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강달러가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해를 끼칠 거냐? 저는 오히려 해가 아니라 강달러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강달러 기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추세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추세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달러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 강달러로 인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로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우리나라 원화도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원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이제 화폐들이 강달러에 의해서 이제 달러 대비 약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달러 대비 약세를 겪게 되면, 그 달러 대비 약세를 겪은 각 나라의 화폐들, 그리고 그 쓰는 국가의 사람들은 앞으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암호화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아름다운 그녀님이 또 글을 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예. 어제 이제 리플과 이더 가격 굉장히 높게 잡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소수 엘리트들 세력의 입장에서 상상해본 가격이다. 예. 근데 뭐 이게 지금 상상했을 때는 어이없는 가격이 될 수도 어이없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1센트일 때 뭐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1센트니까 PC가 고장나서 그냥 버렸대요.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다면 그 고장난 PC에 있는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버리셨겠어요? 어떻게든 복구를 해서 살리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1센트니까 아유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리플하고 이더 가격이 야 리플이 뭐 1,000,000원? 이더가 수억원? 이거 가능할까? 아예 상상조차 안 되는 가격인데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7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싸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 싸다고 느끼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리플이 1,000만 원이 됐을 때는 리플이 만약 100만 원까지만 되면 야 리플 100만 원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막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자면 세력들이 전 세계 각국의 코인 거래소를 통해 각국의 화폐 가치를 빨아올 피라미드의 시작이죠. 피라미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일루미너티 빨아올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세력이 대공황을 일으켜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종이화폐의 불신과 자산 가치 하락을 유도해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나날이 떡상하는 코인을 미디어로 광고해 코인 거래를 유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베네수엘라님이 자신의 화폐인 볼리바르는 진짜 종이만도 못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냅킨으로 쓴다거나 돈을 가지고 종이 공예를 해서 공예품으로 그거를 이제 뭐 가방을 만들어서 아니면 화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종이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협회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발행하고 정부가 공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1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이 돌아서 이번에 이제 시작되는 금리 인상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세적으로 몰고 갈 건데 이게 강달러로 인한 각국 화폐의 약세들로 인한 어떤 이런 붕괴 사태들 붕괴라는 건 뭐냐면 기존 자산에 대한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자산에 대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붕괴가 일어나면서 그 돈들이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제가 이제 달러 가치가 0으로 가면서 그 가치의 이전이라고 옛날에 영상에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결국에 저는 달러 가치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각국의 화폐들이 가격을 책정했던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과정을 이제 겪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겪을 것이고 그 과도기 과정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카페를 가면 3,000원 쓰고 있는 곳도 있고 3.0이라고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도 3.0이 뭐야 이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3.0이면 3,000원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3,000원이라고 쓰는 곳도 있고 3,000 사토시 이렇게 쓴 곳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3,000 사토시가 그냥 3,000 사토시가 3,000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이 오고 나중에는 어떤 카페들은 그러니까 원화 가격을 아예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사토시 기준으로 쓰는 메뉴에 그런 이제 가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대중들한테 스며든 거다. 그리고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아예 이제 시간이 진짜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 화폐 단위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토시 기준으로 쓴다거나 어떤 다른 뭐 리플 기준으로 쓴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쓰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읽어볼게요. 그중 미국이 밀고 있는 코인이 단시간 엄청난 가격 상승과 기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이거는 예, 저도 이 부분은 동감을 하고 전 세계가 참여하고 인간의 광기와 탐욕으로 시작될 코인 시장은 늦게 코인을 투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산 가치 하락과 세력의 가격 흔들기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볼리바르랑 그 베네수엘라 관련된 뭐 주식시장 차트라든가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달러의 소각, 그리고 각국의 화폐 소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볼리바르라는 베네수엘라 화폐는 소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달러 기준 대비 2만 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2만 배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그냥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화폐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아르헨티나도 조만간 뒤따라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나라들이 그런 수순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도미노 역할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모든 나라들의 화폐들이 그런 수순을 겪을 것이다. 이제 순서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달러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어드렸고, 세력의 부를 더 큰 가치로 흡수하기 위해 이런 위기를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가정으로 생각한 부분이지만 저는 앞으로 2에서 4년을 인류가 보여주고 역사에 남을 광기에 지옥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을 주워서 음식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는 차라리 침체가 낫다. 침체된 상황에서 그 구원자의 역할로 암호화폐로 미리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산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옥이 끝나면 미국은 4차 산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얻게 되겠죠. 이게 미국이 될지, 미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뒤에 있는 그 배후 세력이 저는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가 이제 보여준 대로 넘쳐나는 자본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치가 하락된 수많은 알짜 자산들을 쇼핑하면서 부의 세습과 더 큰 권력을 얻게 되겠죠. 대공황을 겪어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차후에 또 이제 관련된 이제 의견이 나오면 그때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댓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필최님과 아름다운 그녀님 댓글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라든가 이제 뭐 어떤 뭐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문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이야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차트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나을만 하면 다시 또 감기가 와서 지금 계속 목이 간질간질한 상태여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침을 하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뭐 예상했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8월 15일 그리고 10월 13일 이 저점을 잇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가 오면 이제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면서 이 라인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200일 이평선과 제가 이제 120일 평선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시간을 벌고 있는 거다. 보시면 이제 거래량은 계속 바닥이에요.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냥 시간 벌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5일 날 이 200일 선을 뚫은 이게 바로 세력의 의지였다. 세력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는 의지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면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평선들이 모였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과정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평선들이 완전 이제 거의 한 곳에 모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차후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따 리플 차트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서 리플 차트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모습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변동 사항이 없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일단 달러 차트를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어요.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이때 거래량이 일정 부분 실리면서 1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니까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다시 물론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돼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저점을 높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이제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뭐 골든크로스가 나는 상황은 아니고 50일 이평선을 오히려 맞고 지금 한번 눌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때도 이제 수렴을 하고, 이때는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고 바로 이제 15일 이평선하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언제든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 정도 보유해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만큼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뭐 굉장히 지겹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거의 아래로 하락 세기형으로 수렴하고 나서 돌파가 됐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뭐 리플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주지도 않고 돌파가 되고도 또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니까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움직임 생각해 하시면 돼요. 한번 슈팅 나오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겹게 만드는 거죠. 지겹게 만드는 건데, 이런 지겹게 만든 차트일수록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 차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BTC 시장도 똑같은데 이렇게 수렴을 하고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지금 50일 이평선에서 또 맞고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떨어진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이런 흐름에서 예전에도 11월 초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 세기형에서 돌파가 돼서 또 박박 기다가 한번 또 눌러주죠. 눌러주고 양봉 나오고 돌파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어요. 이때 이 상승폭이 이제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0.0013입니다. 0.0013에서 0.0036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 시장에서 3배 상승한 겁니다. 3배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적은 상승폭은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때 워낙 많이 상승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큰 상승이 나타나려면 일단 16년도와 같은 흐름으로 와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추세적인 BTC 시장에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하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 장기 이평선들 200일 이평선과 이 120일 이평선 검정색 120일 이평선 200일 120일 이평선 지금 밑에 있었잖아요. 이걸 완전히 한 차례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런
일봉상 이평선들이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 줘야지 그때는 이렇게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큰 상승은 아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언제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서 작년 11월 초와 같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안 올라간다고 이거 손절하시고 다른 걸로 가시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대시도 일단 제가 대시는 초기에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고, 제가 이제 교체할 물량,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한 6%, 7% 정도 되는 물량을, 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되는 물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대시로 교체를 했는데,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이때 물론 이익 실현 안 했어요. 일정 부분 진짜 소량 10%, 그러니까 대시를 제가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100에서 10%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거의 그 의미 없는 수준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일단 0.027 라인, 0.027 라인을 넘어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다만 이제 50일 이평선을 뚫어줬습니다. 이때 이미 뚫어주고 지금 세 차례가 돌파가 됐죠. 그래서 대시도 조만간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뚫는 시도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돌파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지. 이렇게 상승으로 가려는 이제 의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조만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시도 뚫어줄 거다. 뚫어주면서 이 0.027 라인, 사토시 가격으로 0.027 라인도 돌파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플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리플 차트랑 비트코인하고 있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리플은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상단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 박스의 거의 바닥 부분이 이제 200일 이평선하고 거의 이제 맞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일 이평선이 거의 상단 박스 역할을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고, 지금 15일 이평선에서 제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 리플은 매수 타이밍이다. 리플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리플을 추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닿기도 전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 지금 계속 이제 이 15일 이평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15일 이평선과 만나기 전에 일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제 여기서 추세적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아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은 정배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 끌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플이 계속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뚫을 수도 있어요. 뚫을 수도 있고, 4시간 봉을 보면,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때 이 자리를 보면 이 200일 이평선, 200이평선, 그리고 이제 122평선 하고 15, 50일 이평선, 52평선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고 이제 발산을 하니까 이게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비트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 비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 모였다가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정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리플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은 흐름은 좋지 않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장중에 깰 수 있다고 했는데 봉 마감은 물론 일단 올라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일단 장중에 깨졌고, 그리고 현재는 15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어요. 15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고, 이 하락 채널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졌다.
좋지 않아졌다. 그럼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드포크 일정이 15일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하드포크의 단기 상승을 노리고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60만원 넘어갈 때, 막 62, 3만원 넘어갈 때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실렸잖아요. 이때보다는. 오히려 이 박박 길 때보다는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개인들 참여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하드포크 이슈로 인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됐어요. 왜냐면 15일 일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그 하드포크 이슈가 끝나고도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 실망 매물을 세력이 다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어떤 거 모멘텀 있을 때, 그 모멘텀 있을 때 그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여기 묶여 있으면 손절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성향의 투자자들은 못 참아요,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박스로 한 달 간다. 못 참습니다.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는 애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대시가 만약에 펌핑이 나왔다. 그럼 대시로 가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서 또 20%, 30% 상승한다? 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량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그런 물량을 소화하고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보고, 어차피 이제 지금 제가 매수했을 때 말씀드렸던 분들은 어차피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만약 비트코인을 10% 물량을 비트코인 캐시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이제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0.2가 될 때까지 저는 갖고 있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드포크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뭐 30% 하락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드포크 된 거 그냥 같이 들고 있는 거죠. 같이 들고 비트코인 캐시가 0.2가 될 때까지, 0.2 사토시가 될 때까지는 매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2개를 제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인니스 기사고요. 코인니스 기사고 오늘자 기사입니다. 외신, 리플, 나스닥 상장 기대감, 대형 거래소 시장 지배력 감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문 미디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가 최근 4개월 동안 리플은 2019년 리플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나스닥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 4개월이라는 게 리플이 그때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리플이 이제 협회를 만들었잖아요. 블록체인 협회를 만들었고, 그 블록체인 협회 만들었던 그 시점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협회를 만들었던 그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측 로비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스닥 상장과 리플도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같이 다 맞물려져서 가는 겁니다. 만약 상장이 된다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들의 시장 지배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리플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길 바랬지만 상장되지 않았다며, 비록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무시했지만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지금까지 좌절감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스닥 소식통을 인용, 나스닥은 암호화폐 논란, 거품 등이 아닌 시장 규모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가총액 상위 5에서 7가지, 5개에서 7가지 증권형 토큰으로 이니셔티브를 한다면 리플은 배제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 7가지를 만약에 뭐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리플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리플 이제 약간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주식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참여자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내가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난 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딱 나스닥 거래소 증권 자기 계좌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리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매하기 용이한 거죠. 왜냐면 현금 있다라고 하면 그냥 리플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암호화폐, 주식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IT가 됐든 어떤 이런 관련된 증권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뭐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라든가 이더라든가 이런 상위 코인들이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쪽 주식을 매도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되는 주식을 매도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나스닥 증권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대형 거래소들의 시장 지배력이 사라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는 이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대형 거래소들대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저는 확대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대신 나스닥은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는 거고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 시장에서 굳이 나스닥 시장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벡터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벡터 거래소는 쓸 수 있겠죠. 이건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니까 쓸 수 있지만 기존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나스닥에 있는 뭐 리플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거래소들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대로 사이즈를 저는 늘려가고 지배력도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어떤 의도랑 제가 이제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사만 더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에너지 상품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론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그러니까 S&P 글로벌 플래츠에서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 회사인 BP와 세계 4대 석유 메이저 회사 중 하나인 쉘그룹, 노르웨이 국영 석유 회사인 에퀴노가 파트너십 체결 소식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상품 거래용 플랫폼, 여기도 이제 벡트예요. 벡트 BAKT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관련돼서 앞으로 자신들이 이제 에너지를 거래하는 트레이딩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얘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거래소를 하겠다는 거죠. 거래소를 하겠다는 거고 유럽에서 유럽 그리고 BP 아까 BP랑 쉘하고 이퀴노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코흐 여기는 그 미국 거대 이제 에너지 관련된 회사예요. 회사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고 ABN AMRO는 그 아마 북유럽 은행으로 알고 있고 ING 그리고 소시에트 제너럴 여기는 그 프랑스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들과 이런 에너지 회사들이 합쳐져서 이런 어떤 팩트 거래소를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이런 이제 대형 기관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보니까 거의 한 4개월 전부터 그 이더리움 그 EEA에 참여를 하면서 이미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해 왔고 좀 읽어보면 벡트 플랫폼은 물리적 사후 처리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기서 돈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벡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벡터 거래소도 실물 이제 교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사후 처리를 위해서 이제 위한 그 디지털 생태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오일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오일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오일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기업들 그리고 큰 사이즈 뭐 이거 보통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이 아닌데 이런 회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자산들 그러니까 에너지 자산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기반에다가 다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 달러 기반 뭐 유로화 기반의 이런 기존 플랫폼들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옮겨지고 모든 그런 에너지 자산들도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화 돼서
이런 플랫폼에 얹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댓글에서 설명드렸던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과도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좋은 의견,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좀 네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해 주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까지, 이게 뭐 경제적인 것, 경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경제에 관련된 얘기들도 다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